네. 최근에 그 피트 헤게스 미 국방부 장관이 직접 영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적대적인 드론 위협,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경고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우려만 표명한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죠. 미국은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구체적인 대응책까지 같이 발표를 했어요. 네. 특히 이제 뭐랄까, 값싸고 구하기 쉬운 그런 소형 드론들이 생각보다 훨씬 위협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기존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이걸 막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수백 달러짜리 드론 잡으려고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적인 고민인 거죠. 지속 가능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급증하는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조직이죠. 태스크포스 401. 이게 왜 출범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관련 기술이나 산업 동향, 특히 좀 주목받는 기업들 이야기까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왜 이렇게 카운터 UAS, 그러니까 드론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지 그 배경을 좀 확실히 이해하고 또 새로 생긴 태스크포스 401이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 그리고 이게 뭐 L3 해리스 같은 기존 방산업체는 물론이고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새로운 항공기술 기업에게는 이게 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 드론 위협, 이게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건가요? 그 국방부 장관 경고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거죠. 미군 기지나 해외 주둔 병력은 물론이고 이제 미국 본토의 영공 주권까지 직접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위협에 대비하고 이를 물리칠 병력을 구성하는 것이 국방부의 임무다 이렇게 재차 강조할 정도니까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위협적인가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엄청 비싸고 큰 군사용 드론보다는 오히려 작고 값싼 드론이 문제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소형 저가 드론이 핵심이에요. 이런 드론에다가 뭐 폭발물을 달아서 자폭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은밀하게 감시 정찰 활동을 벌인다든지 또 통신을 방해하는 전자전 용도로 쓴다든지 활용 방식이 너무 다양해요. 네. 그런데 기존의 방공 시스템은 주로 이제 전투기나 미사일처럼 크고 빠른 목표물을 잡는 데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고 또 비교적 느리게 나는 드론들은 탐지 자체가 어렵거나 탐지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유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아예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야, 이게 값싸고 구하기 쉬운 기술이 오히려 더 골치 아픈 위협이 되는 좀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근데 그 헤게스 장관 발언에는 뭔가 전략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미국은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발언이 대표적인데요. 이건 뭐 동맹국들에게는 걱정 마라. 우리가 지켜준다는 미국의 방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네네. 는 그런 다목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 아래 혁신하고 주도하며 승리할 것 이런 언급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치적인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그 부분은 아무래도 현재 행정부의 정책 기조라든지 리더십을 강조하는 그런 정치적인 맥락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이 발언의 정치적인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위협에 대한 인식과 또 정치적인 의지가 결합되어서 결국 구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태스크포스 창설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죠. 그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태스크포스 401의 출범이군요. 이 조직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정식 명칭은 합동기관관 태스크포스 401, 영어로는 조인트 인터에이전시 태스크포스 401, 줄여서 JIATF-401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이에요. 합동기관 간. 네, 핵심 목표는 그동안 이제 국방부, 국토안보부, DHS, 연방항공청, FAA, 뭐 그 외 여러 정보기관들까지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던 드론 대응 역량, 즉 카운터스 역량을 한 곳으로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통합해서 뭘 하려는 거죠? 효율성. 그렇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 시너지를 창출해서 이 드론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 이게 핵심 목표입니다. 근데 왜 하필 401이라는 숫자를 붙였을까요?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있나요? 아, 네. 그게 이제 미 공군에서 사용하는 항공통제 관련 코드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부대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이름 자체에서부터 이 조직의 임무가 뭔지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태스크포스가 맡은 구체적인 임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그냥 드론 잡는 거, 요격만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임무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일단 적대적인 드론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이게 진짜 위협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네. 필요하다면 전파를 교란하거나 GPS 신호를 속여서 무력화시키는 방식의 소프트킬도 하고요. 아니면 레이저나 미사일 또는 다른 요격 드론 같은 걸 이용해서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까지. 그러니까 드론 대응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군사기지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요. 미국 본토의 핵심 방공망, 그리고 공항이나 발전소, 정부 주요 시설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까지 전부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네.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하려면 정보기관, 방산업체, 또 각종 연구기관까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거든요. 이런 협력을 통해서 기술적인 우위, 또 전술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이 태스크포스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해게스 장관이 이 조직을 괜히 카운터 UAS의 브레인팀이라고 부른 게 아니죠. 여러 기관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말 그대로 범정부적인 컨트롤 타워, 브레인팀이네요. 계속해서 카운터 US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개념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기술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네, 카운터 UAS, 줄여서 CUAS는 말씀하신 대로 적대적인 무인 항공 시스템, 즉 위협이 되는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기술과 시스템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탐지, 디텍트, 식별, 아이덴티파이, 그리고 무력화, 뉴트럴라이즈. 단계별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선 탐지, 어떻게 찾아내는 건가요? 탐지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센서가 쓰입니다. 전통적인 레이더도 쓰이고요. 또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 우리가 EOIR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것도 쓰고, 아니면 드론이 조종기랑 통신할 때 쓰는 그 무선 주파수 RS 신호를 포착하는 센서도 활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단 공중에 뭔가 떠 있다. 드론의 존재 자체를 알아채는 게 첫 단계입니다. 일단 찾아내고, 근데 찾아냈다고 다 위협은 아니잖아요. 아군 드론일 수도 있고, 심지어 새일 수도 있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인 식별이 정말 중요해요. 탐지된 그 물체가 진짜로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적드론인지, 아니면 그냥 새떼인지, 아니면 우리 편 항공기인지 정확하게 구분해내야 하죠. 식별은 어떻게 하죠? AI가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서 이게 드론인지 아닌지, 드론이라면 어떤 종류인지 판단하기도 하고요. 또 드론이 내뿜는 고유한 통신 신호 패턴을 분석해서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하는 기술도 사용됩니다. 아하, AI까지 동원되는군요. 그렇게 식별까지 끝나면 이제 진짜 무력화 단계네요. 아까 소프트킬이랑 하드킬 잠깐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네, 무력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크게 소프트킬과 하드킬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프트킬은 드론을 물리적으로 부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방식입니다. 기능을 마비시킨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드론이 조종기랑 주고받는 신호를 방해해서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드는 전파 방해, 즉 제밍 기술이 있고요. 또 드론이 위성항법 시스템 GPS 신호를 제대로 못 받게 하거나 아예 가짜 위치 정보를 줘서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만들거나 추락시키는 GPS 스푸핑 같은 전자전 기술이 대표적인 소프트킬 방식입니다. 물리적인 파괴 없이 제압하는 거군요. 그럼 하드킬은 역시 직접 부수는 방식이겠네요? 네, 하드킬은 말 그대로 드론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잡는 방식입니다. 고출력 레이저빔을 쏴서 드론을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강력한 고출력 마이크로파 HPM을 발사해서 드론 내부의 전자회로를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고요. 오, 레이저나 마이크로파 무기까지. 네, 물론 좀 더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기관포를 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물을 발사해서 드론을 포획하거나 다른 요격 드론을 보내서 직접 부딪혀서 파괴하는 운동 에너지, 키네틱 방식도 다 하드킬에 포함됩니다. 와,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부터 전통적인 방식까지
수단이 정말 다양하네요. 이런 COAS 기술은 앞으로 좀 어떻게 발전할 걸로 예상하시나요? 초기에는 이제 드론 한두 대, 개별 드론을 막는 데 좀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수십 대, 심지어 수백 대의 드론이 마치 벌떼처럼 동시에 공격해오는 그런 드론 군집, 수험 공격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겁니다. 드론대 공격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드론 하나하나를 요격하는 걸 넘어서 여러 종류의 탐지 센서와 무력화 시스템들을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하고 또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이런 동시다발적인 위협에 실시간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통합 방어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CUAS 체계 구축에 공을 들이는 근본적인 이유,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기존 방공망의 비효율성, 그 가성비 문제 때문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당 수백억, 수천억 하는 전투기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드론을 상대하는 건 경제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이죠. 네. 따라서 미국은 이 CUAS라는 전용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전방에 있는 군사기지뿐만 아니라 후방의 민간 중요 시설까지 훨씬 더 넓은 영역을 포괄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보호하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CUAS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산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걸로 예상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CUAS 시장 확대는 방위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L3 해리스 같은 기업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이 회사는 이미 VAMPR라든지 코르버스 레이븐, 님블 같은 다양한 드론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전에 배치한 경험이 있고요. 통합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상황 변화나 새로운 위협 패턴에 맞춰서 스스로 대응 방식을 조정하는 그런 적응형 기능을 갖춘 UAV 소프트웨어 기술 같은 것들은 미군의 요구 조건에 아주 잘 부합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레이시온이나 노스롭 같은 전통적인 방산대 기업들은 어떤가요? 이 회사들도 당연히 이 시장에 뛰어들었겠죠. 물론이죠. 이들 거대 기업들도 당연히 핵심 플레이어들입니다. 각자 자신들이 가진 강점을 살려서 이 CUAS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이시온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강점을 가진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기술이나 아니면 아주 유명한 근접방어 무기 체계죠. 팔랑스. 네. 이걸 드론 요격용으로 개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아, 팔랑스를 드론 잡는 데 쓴다고요? 네, 그런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롭 그루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센서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방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해서 최적의 대응책을 제시하는 그런 시스템 통합,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각자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이 다층적인 CUAS 방어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의외의 이름이 눈에 띄어요.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인데요. 이 회사는 원래 그 민관용 전기 수직이 착륙 항공기 eVTOL 개발사로 유명한 곳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미래 도시 항공 모빌리티, UAM 시장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eVTOL 선두 기업 중 하나죠. 그런데 최근에 바로 앞서 언급했던 L3 해리스와 손을 잡고 군사용 하이브리드 eVTOL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아주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군사용 eVTOL이요? 민간용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군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개발되는 버전인데요. 중요한 건 이 군사용 버전의 eVTOL이 단순히 병력이나 물자를 수송하는 용도를 넘어서서 앞으로 이동형 모바일 CUAS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이동형 CUAS 플랫폼, 그게 무슨 뜻이죠? 고정된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드론을 막는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비의 eVTOL 기체에다가 L3 해리스의 고성능 감시 정찰 장비, ISR 장비라고 하죠. 아니면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이 eVTOL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니까 활주로가 없는 곳에서도 신속하게 작전 지역 상공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교적 조용하게 또 꽤 오랫동안 공중에 머무르면서 이동하는 드론 위협을 탐지하고 추적하거나 필요하다면 전파 교란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정된 지상 방어 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워주거나 아니면 위협이 발생한 지역으로 재빨리 날아가서 대응하는 그런 움직이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고정된 방어선을 넘어서는 기동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고정된 방어선을 넘어 움직이는 방패라. 진짜 흥미롭네요.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 드론 시대의 CUAS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공감대가 이미 꽤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스크포스 401 출범 자체는 뭐 예상했던 수준이다,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네. 특히 말씀하신 L3 해리스와 조비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군사용 EVTOL이 단순 수송기를 넘어서서 L3 해리스가 가진 뱀파이어 T나 코르버스 같은 그런 첨단 CUAS 솔루션과 결합해서 직접적인 방어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고정된 방어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니까 이런 기동성을 갖춘 방어 플랫폼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고정식 레이더나 지상 발사 요격 시스템은 설치된 그 장소만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비의 EVTOL 같은 이런 기동 플랫폼은 위협이 나타나는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는 거죠.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의 조합은 어떻게 평가받나요? L3 해리스와 조비. 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L3 해리스는 이미 검증된 기술력과 기존 군과의 탄탄한 관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혜라 예상되는 안정 성장주 같은 느낌이고요. 반면에 조비는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군수시장이라는 아주 거대한 신규 시장에 진입하면서 굉장히 높은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고성장 잠재주로서의 매력을 동시에 가진 조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비 에비에이션이 군수시장으로 확장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3가지 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 있던데요.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한적 참여 시나리오인데요. 이게 가장 보수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참여라면 구체적으로 조비의 역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 시나리오에서는요, 조비는 주로 L3 해리스가 개발한 COAS 솔루션, 예를 들면 고성능 감시 카메라라든지 통신 중계 장비 같은 것들을 실어 나르는 말 그대로 플랫폼 제공자 역할에 머무르는 겁니다. EVTOL이라는 비행기 자체를 공급하고 L3 해리스가 그 위에 필요한 장비를 얹어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같기도 한데요.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장점은 역시 지금 한창 FAA 인증을 추진 중인 그 민간용 기체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R&D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도 또 본업인 민간 상용화 계획과 병행하기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네. 반면에 단점은 조비의 역할이 다소 수동적이고 군수 부문에서 얻는 매출 기여도도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군수 시장 진출에 첫 발을 뗐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크지만 실질적인 파급력은 좀 지켜봐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뭔가요? 공격적인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더 적극적인 건가 보네요. 네, 두 번째는 중간 단계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L3 해리스와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겁니다. 단순한 플랫폼 제공을 넘어서서 아예 시스템 통합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해서 공동으로 개발한 군사용 EVTOL을 정식 CUAS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럼 어떤 임무까지 가능해지는 건가요? 아까 말한 움직이는 방패 역할이 좀 더 구체화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기체 내부에 아예 강력한 전자전 장비를 통합해서 적 드론의 통신이나 GPS를 교란하는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성능 ISR 장비를 싣고 장시간 채공하면서 얻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다른 아군 자산과 공유하는 정보 허브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 대의 조비 EBTO리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특정 지역 상공에 유연하게 움직이는 기동 방공망을 형성하는 개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와, 역할이 훨씬 능동적이고 중요해지네요. 이 시나리오의 장점과 리스크는 뭘까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조비가 차세대 군용 EVTOL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민간 UAM 선도 기업이라는 타이틀에 더해서 첨단 군수 플랫폼 공급자라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 이게 기업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죠. 네,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군사 규격 인증을 받아야 하고 또 무기 체계를 통합하는 건 기술적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개발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칫 본업인 민간 시장 상용화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게 성공한다면 가장 강력한 중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개발 리스크도 안고 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 재평가에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상당히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좀 도전적인 시나리오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 전략적 대도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그림인가요? 세 번째는 정말 가장 야심찬 시나리오입니다. 조비의 EVTOL이 CUAS 임무에 완전히 특화된 전용 플랫폼, 예를 들면 드론 킬러 같은 걸로 진화하는 그런 혁신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L3 해리스와의 파트너십을 넘어서서 조비가 독자적인 군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주체로 거듭나는 거죠. 드론 킬러 EVTOL이라니 상상만 해도 좀 SF 영화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기체 자체에 소형 요격 드론을 여러 발 탑재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발사하는 공중모함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출력 레이저나 마이크로파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 DEW를 직접 장착해서 저고도로 침투하는 드론 군집을 효과적으로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군뿐만 아니라 네이토 동맹국 같은 해외 시장까지 공략해서 글로벌 군용 EVTOL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겠죠. 이야, 이건 정말 엄청난 도약인데요.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조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로 위험 유사는 없을까요?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조비는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기존의 방산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의 플레이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이라는 새로운 거대 시장을 개척하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당연히 위험도 엄청납니다. 이 정도 수준의 군용 플랫폼 개발에는 정말 막대한 R&D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고요. 기술적으로 실패할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군수 사업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작 본업이었던 민간 상용 EVTOL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거나 심지어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도 감수해야 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극단적인 케이스겠네요. 정확합니다. 성공했을 때는 정말 군수와 항공을 아우르는 복합 기업으로 완전히 변모하면서 상상 이상의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조비의 군수시장 진출 가능성이 생각보다 훨씬 다층적이고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이번 발표와 이 CUAS 시장의 미래를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국방 전략 차원에서 보면요. 미국은 이 드론 위협을 더 이상 단순한 골칫거리 수준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의식 자체가 바뀐 거군요. 그렇죠. 따라서 CUAS는 이제 미 국가 방공망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요. 관련 예산과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연스럽게 관련 기술 개발을 더욱 촉진하고 또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기술 이전이나 장비 수출 기회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이나 투자 측면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L3 해리스, 레이시온, 노스룹 그루먼 같은 기존의 방산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력과 경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갈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조비 에비에이션처럼 원래는 민간 시장을 겨냥했던 그런 혁신 기술 기업들에게도 군수 시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활짝 열리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번 태스크포스 01 발표는 어떻게 보면 조비의 군수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개는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나누어서 전망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향후 한 1, 2년 정도를 보면요. 일단 태스크포스 401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CUAS 관련 예산이 실제로 증액되고 L3 해리스를 포함한 관련 기업들의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조비의 경우에는 당장은 역시 FAA 인증 획득과 민간 상용화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수 분야에서는 아마도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 시나리오, 즉 제한적인 플랫폼 제공자 역할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기적인 전망은 어떤가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후. 중기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후에는 아마 적대 세력의 드론 운용 전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또 대규모 군집 공격 시도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정된 방어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더욱 분명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비의 eVTOL처럼 기동성과 유연성을 갖춘 이동형 CUAS 플랫폼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조비와 L3 해리스의 파트너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두 번째 시나리오, 즉 공격적인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5년 이상을 본다면. 장기적으로 5년 이상을 내다보면요. 아마 미군 주도로 CUAS 기술과 운용에 대한 글로벌 표준 같은 것들이 정립되고 이걸 바탕으로 동맹국들과의 공동 개발이나 공동 운용 사업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건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조비에게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결국 이번 태스크포스 401 출범은 단순히 어떤 새로운 조직이 하나 생겼다. 이런 뉴스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안보, 산업, 기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 중요한 변화의 흐름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보 전략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 드론 위협이 이제 변방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 안보 과제로 부상했다는 것이고요. 둘째, 방위 산업의 지평 자체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강자들뿐만 아니라 조비 같은 새로운 유형의 플레이어들에게도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민간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이 군사 분야로 아주 빠르게 융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비의 사례는 바로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미 국방부의 태스크포스 401 출범을 계기로 해서 점점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 드론 문제와 또 이에 대한 대응책인 카운터 UAS 기술의 발전, 그리고 L3 해리스 같은 기존의 방산 기업은 물론이고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혁신적인 eVTOL 기업에게 열린 새로운 기회까지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핵심은 역시 드론 위협이 이제 국가안보의 최전선 과제가 되었고 이걸 둘러싼 기술과 산업 생태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군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기술 발전 방향,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안전 문제와도 이게 다 직결될 수 있거든요.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사람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개발되던 eVTOL 같은 첨단 민간 기술이 이렇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민간 기술이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군사적인 용도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게 될 인공지능이나 로봇, 생명공학 같은 다른 첨단 기술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혹은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군용 eVTOL의 등장이 머지않아 우리 곁에 다가올 미래도시 항공 모빌리티, 즉 UAM 시대의 안전 기준이나 운용 규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고민해 보시면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좀 더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